91쪽. 앞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산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확률 값을 구하죠. x가 x다. 이때 이제 확률 분포를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데, 그 확률 분포를 뭐 확률 값들을 적어가면서 쓰는 방법이 있었고,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서 얘를 함수 형태로 쓰는 게 있고, 확률 분포 표라고 해서 표를 만드는 방법이 있었지. 그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확률 분포를 나타내고, 그 나타내어진 확률 분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통계적 자료들 얘네들을 가지고 구한 게 평균,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표준편차라고 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구해 나갔습니다. 이제 평균은 우리가 확률 분포상으로 봤을 때 확률 변수와 확률 값들을 각각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지. 확률 분포와 확률 변수와 확률 값을 곱해서 다 더해주는 거야. 우리가 이제 우리 아직 시그마라는 걸 잘 모르겠지만 이 시그마의 의미가 다 더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더해 나가는 과정에서 확률 변수와 확률 값을 곱해서 다 더하는 걸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균.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xi-m을 평균값과 이걸 제곱해서 편차의 제곱을 해서 확률과 곱한 다음에 다 더하는 게 이게 분산이고, 그지? 근데 이놈을 구할 때 재평평제라는 공식이 있었어. 재평평제. xi의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에서 여기다 평균을 구하려면 pi를 더해요. 곱해야 되고, 여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재평평제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을 하면 되는 거였지? 루트 분산. 우리 이런 내용들을 배웠어요. 전부 다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세요. 이게 이제 평균. 그 다음에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 그리고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재평평제, 분산 구하는 이게 계산식이고, 정의식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고, 루트 분산이 이게 표준 편차 구하는 거야. 루트 분산. 분산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얘가 x-m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 이게 분산의 표현 방식인데, 정의식인데, x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재평평제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한다라고 하는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이게 두 가지가 있다. 그지?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1차적 변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확률 변수 x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하는 이 변환을 했을 때 평균이, 내가 그 이놈의 x의 평균을 m이라 하면 ax 더하기 b의 평균은, ax 더하기 b의 기대값은 am 더하기 b 똑같이 변한다. a를 곱하고 b를 더하면 평균은 a를 곱하고 b를 더하는 형식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산은 vx를 내가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면 여기 나와 있는 v ax 더하기 b, a를 곱하고 b를 더하는 이 값의 분산은 a 제곱 곱하기 분산, x의 분산을 곱해주면 된다. a 제곱이 곱해진다. 표준 편차의 경우에 어때요? 표준 편차의 경우에는 내가 시그마를 쓸 때 이 표준 편차 ax 더하기 b의 표준 편차는 a의 절대값에다가
우리 x의 표준 편차를 곱해주면 된다. 그지? 얘네들의 변화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 확률 변수 x가 우리 지금 이제 공부하다 보면 하려고 하는 문제가 5x 빼기 4, 뭐 5x 마이너스 4의 이 변화를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평균을 구할 때 x의 평균에다가 5를 곱하고 4를 빼면 되고 x의 분산에다가 25를 곱하면 되고 x의 표준 편차에다가 5를 곱해주면 우리가 요놈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5x 빼기 4를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x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해서 그 변화를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지. 이런 것만 우리가 할 줄 알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번에 보면 91쪽입니다. 91쪽에 7번. 빨간 공 3개, 파란 공 1개, 노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이미 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 이거 했었나? 했죠? 여기까지 했구나. 그치? 그러면 요거는 어쨌든 복습은 하고 싶어서 7-2번으로 할까요? 그러면 7-2번. 1번이 어려워, 2번이 어려워. 둘 다 쉬워요. 계산했어요. 자, 2번으로 갈게요. 7-2번 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그러면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나올 수 있지? 1, 2, 3, 4, 5, 6이 나오는데 얘를 4로 나눈 나머지는 1일 거고 얘를 4로 나눈 나머지는 2, 4로 나눈 나머지는 3, 얘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되겠지. 얘는 나머지가 1이 되고 얘는 나머지가 2가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저기 나머지를 확률 변수로 잡을 거기 때문에 x가 넣을 수 있는 값은 0, 1, 2, 3까지 가능하고 이들에 대한 확률 값을 구하면 얘는 한 개를 던지니까 6개 중에 0이 되는 경우가 하나, 1이 되는 경우는 2개, 2가 되는 경우도 2개, 3이 되는 경우는 하나 해서 얘네들의 확률 분포는 이런 모양이 나올 거야. x에 대한 확률 분포를 표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에서는 이제 분산을 구하라고 했는데 분산 구하기 전에 평균 어차피 필요하니까 평균 구합니다. x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야. x의 평균을 구하면 0 이렇게 할까? 그냥 한 번에 어차피 다 부문 6이니까 0 곱하기 1, 1 곱하기 2, 2 곱하기 2, 3 곱하기 1 해서 나온 요 평균 값은 6분의 9, 2분의 3 되겠다. 그치? x의 평균은 2분의 3이야. 그 다음에 분산은 제평 평제관계에 의해서 6분의 19. 여기 나와 있는 건 제곱해야지. 제곱해서 저 제곱된 값을 확률 값과 곱하면 0, 그지? 2, 8, 9에서 19, 네. 6분의 19가 분산이 된 거야. 여기서 이제 19 빼기. 쏘리. 네. 여기서 이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죠? 평균의 제곱 4분의 9를 빼야 돼. 그럼 6분의 19에서 4분의 9를 뺀 게 분산이 되겠지? 12분의 12분의 11. 여기 분산이 된 거야. x의 분산.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4.
마이너스 2x 더하기 4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저 x에 대한 1차적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됐어. a의 제곱 곱하기 vx 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2의 제곱. 여기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vx를 하면 되니까 4 곱하기 12분의 11 3분의 11이라고 답하면 되겠네. 오케이. 과정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지금처럼 확률 분포 구하고 x에 대한 평균과 분산 구해서 이제 마이너스 2x 더하기 4에 대한 분산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면 된다. 앞에서 질문 있을까요? 일단은 뭐 통계 파트에서 질문 먼저 받을게요. 통계 파트만 놓고 82쪽 83 86 87 89 90 91쪽까지 이항분포로 넘어갈까요? 이항분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확률 분포라고 하는 이 통계 단원에서 확률 변수의 모양에 따라 이 확률 분포를 크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이상 확률 분포냐, 연속 확률 분포냐. 이 기준은 확률 변수의 종류에 따라 나눠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상 확률 분포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얘기들을 다 했는데 이 중에 정말 대표적인 아주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이항 분포라는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상 확률 분포 안에서 이항 분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항 분포는 이상 확률 분포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요 이항 분포는 이항 분포가 되려면 여기 전제 조건이 그 주어지는 상황 자체가 독립시행이어야 해.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요 조건이 주어져 있는 확률 분포. 동전을 10번 던진다? 동전을 5번 던진다? 주사위를 던진다? 아니면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다시 꺼낸다? 그러니까 이런 완전한 독립시행의 상황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횟수,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잡는 그러한 독립시행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는 이항분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독립시행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산 확률 분포, 이런 것들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전제가 독립시행이어야 합니다. 독립시행. 독립시행을 나타내는 이항분포, 독립시행의 상황이니까 그 독립시행의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확률 분포는, 이 확률 분포는 확률 질량함수로 나타냈을 때 확률 질량함수, 이 확률 질량함수로 저 독립시행의 확률을 가지고 올 거야. 어떤 사건이 X번 일어난다라는 조건 하에 똑같은 시행을 N번을 반복하는 거야. N번을 반복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X회 일어난 거야. 우리 독립시행의 확률이 그거였잖아. 독립시행에서 우리가 구한 확률이 NCR에 P의 R제곱, 여기에 Q에 N-R제곱,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한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했거든. 근데 여기서 그 일어나는 이 횟수에 해당하는 R값 있지. 이 R을 변수로 잡은 거야.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X로 잡은 거고 그 R 자리를 전부 다 X로 바꿔 쓰는 거야. P의 X승, Q의 N-X승이라고 쓸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X는 0, 1, 2, 3에서 N번까지 일어날 수 있어. 안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일어나는 요 값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게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함수가 되는 거야. 확률 질량함수가. 근데 이 확률 질량함수는 이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변하는 게 뭘 것 같아? 이 안에서 변하는 거. 변하는 거. 일어나는 횟수는 내가 x라고 잡았고 이 안에 있는 값이 이 식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값은 n 값과 p 값만 알면 돼요. 저 함수를 이 확률 질량 함수를 정하는데 필요한 건 n하고 p만 알면 된다고. 시행한 횟수가 10번이냐 20번이냐 그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2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 그것만 알면 그럼 우리는 이 확률 질량 함수를 정할 수 있거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n과 p 그 상황만 알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들에 대한 분포를 쓸 때 아주 간단하게 b, b, n, p만 쓸 거야. 이게 이항분포를 나타내는 게 방법이야. 요것만 알면 돼. 자, 이들의 흐름을 다시 한 번만 자 봐라. 얘네들이 나오는 게 이항 정리가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이 이항분포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되는데 이항 정리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a 더하기 b의 n제곱에 전개하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이항 정리라는 걸 만들었고 독립시행은 똑같은 것을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이 이항 독립시행의 확률의 의미는 뭐냐면 p하고 q 요것에 대해서 n제곱 PQ가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P,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Q, 요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독립시행이라는 상황입니다.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 두 가지만 밖에 없는 거야.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3분의 1, 3의 배수가 안 나올 확률 3분의 2.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A 더하기 B의 n제곱은 A를 뽑는다, B를 뽑는다. 합쳐서 n개를 뽑는다. 그거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일반항, 이항 정리의 일반항을 NCR의 A의 R제곱에 B의 n-R제곱 이렇게 해서 A R제곱, B의 n-R제곱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이항 정리를 썼고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R회라고 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P의 R제곱에 Q의 n-R제곱으로 갔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요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이항분포를 끌고 들어올 때 결국에는 요 놈을 확률 질량함수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결정적인 각 두 개가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그 사건이 일어난 횟수 지금 여기서 주어진 어떤 횟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확률 질량 함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값이 n과 p더라. 요 값만 결정이 되면 되더라.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는 이 두 개만 알면 x가 x로 가는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nc x의 p의 x승 q의 n-x승이라고 하는 확률 질량 함수를 바로 뽑아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상황들을 몇 개 볼 건데 94쪽에 1번 문제 볼까요? 94쪽에 1번
다음과 같은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고 이항분포를 따르면 b, n, p의 꼴로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3점 슛 성공률이 0.4인 농구 선수가 3점 슛을 10번 던져서 성공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았을 때 얘는 이항분포가 맞는가? 이항분포가 맞냐 틀리냐의 결정 여부는 주어진 상황이 독립시행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이 농구 선수는 3점 슛을 쏠 때 성공하는 비율이 0.4야. 그러면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다 그 성공할 확률이 0.4라고 말할 수 있지. 그지?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문제를 준 거야. 따라서 이 주어진 상황은 독립시행이 맞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는 이항분포 b라고 쓸 거고, 이항분포가 맞고, 시행한 횟수가 몇 번이야? 시행한 횟수가 10번이니까 10, 성공할 확률이 얼마야? 0.4. 0.4라고 써주면 이것만으로 얘는 확률 분포를 쓴 거야. 이렇게만 쓰면 돼. 이항분포는 시행한 횟수,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 사건이 한 번 일어날 확률 10, 0.4. 왜? 이것만 알면 확률 질량함수를 구할 수 있다니까. 확률 질량함수를, 자 얘는 10번의 시행해서 그 사건이 x번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 0.4의 x제곱, 0.6의 10-x제곱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확률 질량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n과 p만 알면 돼요. n과 p만 알면 모두 다 똑같이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해서 확률 질량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흰 공 3개와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 x. 여기 주어져 있는 얘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나오는 흰 공의 개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도 있지. 3번 뽑으니까. 주어진 상황은 시행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는 거야.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황은 독립시행의 상황은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 번을 반복하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여러 번 반복이 아니라 한 번의 시행을 통해서 노란 공이 나오는 개수를 기준으로 확률을 표시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0이 나오는 상황, 1이 나오는 상황, 2가 나오는 상황, 3이 나오는 상황, 얘네들은 독립시행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 그냥 이런 상황, 이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공을 하나 꺼내. 공을 하나 꺼냈을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그런데 이 똑같은 내가 한 개의 공을 꺼내는 상황을 보고 다시 집어넣어. 다시 또 뽑아. 그랬을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기준으로 해서 흰 공이 나온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물었으면 내가 뽑을 때마다의 상황이 독립시행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에 3개를 뽑았을 때 그 안에서 흰 공이 나오는 개수를, 노란 공이 나오는 개수를 기준으로 확률 분포를 펼친다라고 하면 얘는 독립시행의 상황은 아닌 겁니다. 독립시행은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 상황, 이걸 독립시행이라고 본다. 아시겠습니까? 독립시행. 독립시행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럼 독립시행을 통한 어떤 확률 분포는 이래요. 확률 분포를 알아.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평균 분산 편집 편차를 구해야겠지. 그지? 그 평균을 구해야 돼. 평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요놈의 평균은 독립시행의 상황, 이항분포 n, p라고 하는 요 조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평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균은 n하고 p를 곱하면 돼요. n하고 p를 곱한 이 값이 평균이 됩니다. 분산은 여기서 구한
이 평균값 구한 거에다가 여사건의 확률 Q를 곱하면 이게 분산이 됩니다. NPQ 분산.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되지. 루트 NPQ. 이항분포는 주어져 있는 시행한 횟수와 확률만으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구했던 요 상황이 주어져 있다라면, 저 상황을 갖고 여러분들이 평균을 구한다라고 봤을 때 이거의 평균은 10과 0.4를 곱해서 4라고 답하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요놈의 분산은 10, 0.4, 0.6까지 곱하면 돼요. Q가 여사건의 확률이기 때문에 0.6을 곱하면 2.4가 분산이 됩니다.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되는 거지. 루트 2.4가 표준 편차가 되는 거야. 이항분포는 NP, NPQ, 루트 NPQ.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바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적용해 보면 여기 개념 체크 2번에 보면 한번 구해보라고 준 거 있죠. 개념 체크 2번에 6,3분의 1이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이거 여기서는 확률을 구하라고 했구나. 6,3분의 1이라는 이런 확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항분포를 따를 경우에 확률 질량함수를 구해라. 확률 질량함수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른다라고 했어요. 독립시행의 확률. 확률 질량함수 P, X가 X일 때 확률 질량함수는 6시 X의 3분의 1의 X승, 3분의 2의 6 마이너스 X승. 이게 확률 질량함수가 됩니다. 확률 질량함수. 이때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건,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건 0부터 6까지 가능한 거지. 오케이? 두 번째, 이걸 가지고 확률값도 구해보래요. X가 4일 때 확률은 얼마니? X에다 4 대입하면 되지. 6시 4에 3분의 1의 4제곱, 3분의 2의 제곱. 6시 4가 15죠. 6시 2. 여기 81, 9 나오니까 3의 6제곱 729분의 2의 제곱 4. 그러면 이거 한번 나눌 수 있네. 243분의 20. 이렇게 해서 이 확률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지? 확률 질량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는 공식하고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그 확률 질량함수가 시행한 횟수와 확률이면 확률 질량함수 구할 수 있고, 거기다가 x 대신에 4를 대입해서 확률값도 구할 수 있는 거다. 평균은 NP, 분산 NPQ, 표준 편차는 루트 NPQ. 세 번째 나와 있는 얘네들이 이항분포의 상태가 360,2분의 1이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평균을 구하래. 그러면 N, P 곱하면 평균을 구할 수 있고, 분산 구하라 그러면 N, P, Q까지 곱하면 여러분들이 분산도 구할 수 있고, 표준 편차 구하라 그러면 분산 구해서 루트 씌우면 되니까 3 루트 10, 루트 90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48,4분의 1.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평균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 NP 48하고 4분의 1 곱하시고, 그러면 12. 분산 구하라고 하면 N, P, Q. 그러면 9가 되나? 그럼 표준 편차 구하면 3.
결과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과를 기억하기 전에 이제 약간의 이제 증명 과정들을 보여드리면, 일반적인 증명은 사실상 이 확률 질량 함수의 모양과 수식의 모양이 좀 많이 복잡해서 확률 변수를 한 3개 정도만 해서 3개 정도만 해서 예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면 상황을 이렇게 만들게요. 여기에 이항분포가 3,p n을 실행하는 수를 3으로 제한하고 이걸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볼게.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 질량 함수는 3cx의 p의 n제 p의 x제곱 q의 n-3-x제곱 얘를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보면 확률 변수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한 3일 때까지 만들 수 있겠지? 그지? 자, 0 집어넣으면 3C0, 1, 3C0, 1 맞지? 그 다음 0 집어넣으면 0 되고 얘는 Q의 세제곱만 남겠다. 그지? 1 집어넣으면 3 곱하기 P 곱하기 Q의 제곱 3PQ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 들어가면 3P 제곱의 Q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 일어나면 얘는 P의 세제곱이 되겠다. P의 세제곱. 확률 분포표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확률 평균 구할 수 있지. 위아래 다 곱하면 되잖아. 평균을 구해보면 결론을 우리 지금 이 결론이 어떻게 나와야 되지? 이 식이 맞으려면 맨 마지막 결론이 3P가 나와야 돼. 3P. 평균 NP라 그랬잖아. NP. 3P가 되는지 보려고. 네? 그러면 위아래 곱하면 0, 3PQ의 제곱, 3P제곱의 Q, P의 세제곱. 이게 지금 평균인 거야? 여기가 6이 되고 여기는 3P의 세제곱이 돼야 되지. 위에 거 아래 거 곱해서 더한 거야 지금? 맨 첫 번째 0 빼고 나머지만 놓고 보면 요 세 개가 3P로 묶을 수 있어. 3P로 묶을 수 있지? 그러면 맨 앞에 거는 Q의 제곱, 두 번째 거는 EQ, 세 번째 거는 EPQ, EQP, 세 번째 거는 P의 제곱이 이게 남아있지?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 되지? 인수분해하면 Q 더하기 P의 제곱 되지. P하고 Q 더하면 얼마지? P하고 Q 더하면 이거 생각해야 돼. 여기 P 더하기 Q는 1이 아니야? P하고 Q는 일어나는 확률과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여사건의 확률 더하면 1이죠. 얘가 1이니까 얘는 3P만 남겠지. 오케이? 그러면 확률 구할 때 X에 대한 확률은 시행한 횟수와 그것을 곱하는 횟수를 곱하면 되는 거지. 그지? 자, 분산도 해볼까, 분산? 얘네들은 재평평제를 이용합니다. 재평평제. 여기 나와 있는 걸 제곱해서 평균 낼 거니까 x제곱을 구하면 0, 1, 4, 9야. 0, 1, 4, 9. 그럼 재평평제로 갑니다. 0, 3pq의 제곱 4하고 곱하면 12p 제곱의 q, 그 다음에 9하고 곱하면 9p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평균의 제곱 3p의 제곱이니까 9p의 제곱을 빼줘야 돼. 그럼 이게 분산이 될 거야. 분산.
이번에는 이번엔 3P로 묶을까요? 3P? 3P로 묶어야겠네. 3P로 묶으면 Q의 제곱 더하기 4PQ. 얘네들은 3P로 묶었으니까 3P의 제곱. 요거는 3P로 묶었으니까 3P. 이렇게 될 거고. 이 안에 있는 걸 변형을 해볼까요? Q에 대해서도 2차, P에 대해서도 2차야. 약간 식을 변형을 해보면 이렇게 안 이쁜데? 4P 제곱을 두면 P 제곱 P로 묶어. 예쁘게 묶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만 이 세 개만 묶고 9P의 제곱. 그랬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이 인수분해 되면 1, 3으로 나눠지니까 Q 더하기 P하고 Q 더하기 3P로 이 안에 있는 것만 인수분해가 돼. 그럼 이 P 더하기 Q는 1이니까 요 1이니까 남아있는 것만 다시 한번 보면 3P에 Q 더하기 3P가 남는 거야. 그리고 9P의 제곱. 그 마지막 얘를 전개하면 3PQ 더하기 9P 제곱 9P의 제곱 마이너스 9P의 제곱이 나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가 없어지겠지? 그래서 남는 게 3PQ만 남은 거지. 지금 우리가 시행한 횟수 n을 그냥 3이라고 두고서 여기 나와 있는 평균과 분산을 구한 거거든. 그리고 3이 들어가 있는 자리가 n의 자리라고 봤을 때 평균은 np, 분산은 npq의 형태가 나오는 과정을 이렇게 해서 한번 구경한 거야. 알겠니? 일반적인 증명이 얘네들의 그 식 자체가 복잡한 형식으로 주어지니까 n의 값을 시행한 횟수 n을 3으로 둔 상태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 보여드린 내용을 우린 기억할 거고 이항문포로 주어져 있는 b, n, bp라고 주어져 있는 이항문포의 상황에서 평균을 구하는 건 np, 분산을 구하는 건 npq, 그 다음에 표준편차를 구하는 건 루트 npq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페이지 92쪽 다시 한번 볼까요? 92쪽. 독립시행의 상황이 주어진 확률 분포, 이항분포라고 한다. 이항분포는 B라는 문자를 쓸 겁니다. B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B가 바이오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의미의 B를 이항분포를 나타내는 문자로 쓰게 되고, 그리고 이 B의 뒤에 오는 값은 시행한 횟수 N과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P를 가지고 B, N, P라고 써주게 되면 그게 이항분포를 나타내는 값이 되고, 그 N과 P를 가지고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면 그게 곧 확률 질량함수가 된다. 그 확률 질량함수를 통해서 필요한 확률값을 구하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통계적 자료 평균 구할 때는 NP 곱해주면 되고, 분산 NPQ, Q가 1-P인 거야. 1-P.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는 루트 NPQ.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이런 어떤 독립시행의 확률에 있어서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서 93쪽에 보면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고,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할 때 임의의 작은 양수 H에 대하여 N의 값 시행하는 횟수를 한없이 크게 할수록 여기 나와 있는 요 H2야 N분의 X-P의 절대값, 얘가 H보다 작다라고 하는 요 확률이 그러니까 N의 값을 무한하게 늘려나갔을 때, 한없이 크게 했을 때 이 값은 1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실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제가 이 용어를 앞에서 쓴 적이 있어요. 큰 수의 법칙이라는 말을. 통계적 확률이 시행한 횟수를 한없이 크게 늘리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을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요. 6이 나와요. 그럼 확률이 6분의 1이거든. 근데 내가 두 번 던졌는데 6이 안 나왔어. 그럼 내가 두 번 던지는 동안에 확률은 지금 0이야. 세 번을 던졌는데 안 나와. 0이야. 근데 얘를 갖다가 100번, 1000번, 10,000번을 던지면 결국에는 6분의 1의 확률에 가까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큰 수의 법칙하고 같은 거라고. 이게 이제 문제화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문제화되는 상황들은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이게 94쪽까지에 대한 내용 설명을 마무리하고 한 5분만 내가 끊을게.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가 뒤에 나와 있는 문제를 이어서 풀겠습니다. 끝나요. 자, 보자. 이상 확률 분포에서 독립시행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확률 분포를 우린 이항분포라고 한다. 이항분포는 그들을 쓸 때 시행한 횟수 n과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p를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지? 어차피 독립시행의 확률 자체가 이 시행한 횟수하고 확률만 알면 우리는 그 값을 쓰는데 뭐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니까 Q의 m 제곱을 이렇게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할 때도 시행한 횟수하고 확률값을 곱하는 NP값, 그 다음에 분산의 경우에는 NPQ, 그 다음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 씌워서 루트 NPQ라고 써주면 되니까, 그지? 정말 얘네들은 편리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해왔던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편리한 그런 상황들이라는 걸 알고, 자, 필수예제 8번으로 갈 거예요. 필수예제 8번. 자, 어떤 주사를 맞은 환자가 완치될 확률을 3분의 1이라 한다. 자, 이런 어떤 치료율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비율에 대한 확률을 비율로 주는 경우가 있어. 비율.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치료율.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어떤 그 타자가 안타를 치를 확률.
어떤 농구 선수가 슛을 성공할 확률, 뭐 이런 어떤 확률적인 개념으로 주는 것들은 전부 다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들에 대한 비율 값으로 주게 되면 그 독립시행의 상황에서 완치될 확률이 3분의 1이고 이 주사를 맞은 5명의 환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은 5,3분의 1이라는 이런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5명을 대상으로 3분의 1. 사실 여기서는 치료받으면 안 되지. 그지? 3명 중에 2명은 실패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치료에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인 거야. 자, 이런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는 요 값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확률 질량 함수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해서 x가 x일 확률이다 라고 해서 3c, 5c, x의 3분의 1의 x제곱 요 q자리에 들어가는 건 1-p입니다. 1-p 5 빼기 x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5까지니까 얘는 0, 1, 2, 3, 4, 5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이 확률 질량 함수만으로 확률 분포까지 전부 다 표현하게 되는 거야. 이항 분포를 나타내는 5,3분의 1 이것도 확률 분포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확률 질량 함수도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고 얘네들은 표로 그리진 않아요. 표로 그리는 건 큰 의미가 없거든. 어차피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해서 확률값을 구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표로 그릴 필요는 없다. 4명 이상의 환자가 완치될 확률을 구하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가 4 이상일 확률을 구할 건데 이때 이 4 이상일 확률에서 4 이상이라고 하는 이 범위에 들어오는 확률 변수의 값은 4하고 5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구해야 되는 확률 값은 x가 4일 때의 확률하고 x가 5일 때의 확률 이 두 개만 구해서 우리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4하고 5밖에 없으니까 2, 3 확률 분포라서 그러면 4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5C 4 5 곱하기 3분의 1에 4제곱 그 다음에 3분의 2에 1제곱 이게 들어가면 되고 5가 들어가면 1 곱하기 3분의 1에 5제곱 이걸로 계산하면 되겠죠? 3의 5제곱이 243이라 분모에 오는 값은 243이 올 거고 분자는 10 더하기 1 11 243분의 11이 되는 거지. 그지? 이게 이제 여기서 원하는 확률값이 되는 거다. 오케이. 별거 없죠? 자,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9번 넘어가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항분포 B가 16,P라고 하는 이런 확률을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다. 여기서 평균이 4다. 그러면 여기 이 두 가지 조건으로부터 우리 P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지? 우리가 얘네들을 16과 P를 곱한 이 값이 4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나올 확률 P는 4분의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을 거고. 그지? 이 조건을 가지고 P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분산 구하래요. 분산은 NPQ로 구하는 거니까 16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해서 분산값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또 다른 값이 x제곱의 평균 x제곱의 이 평균을 포함하고 있는 식은 분산을 구할 때 쓰는 거지. 분산을 구할 때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이놈을 이용하게 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분산은 3이고 x제곱의 평균 모르고 ax가 4니까 얘는 16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x제곱의 평균이 19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x에 대한 2차 2차는 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 x제곱에 대한 평균은 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10번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확률과 통계라는 전체적인 단원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제일 처음에 경우의 수, 순열하고 조합 배웠던 부분, 이항정리까지 이 부분이 어쩌면 제일 어려워요. 이제 할 게 많고 확률 파트로 넘어왔을 때 확률, 덧셈 정리, 곱셈 정리 이 이야기들은 생각보다 개념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적으로는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조건부 확률이라든가 맨 마지막에 독립시행의 확률 이 파트에 대한 개념만 잘 잡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고 다만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상황들 있잖아. 그 상황들은 또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니까 그 경우의 수가 결국엔 문제가 돼서 확률이 어려운 거지. 그리고 그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와 이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 이 확률 분포라고 하는 통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항 분포는 되게 쉬워요. 이항 분포는 쉬운데 이항 분포의 이 상황을 이해하고 이항 분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어려운 거지 통계만 놓고 보면 또 별게 아니라는 얘기지. 응? 그러니까 확통은 맨 처음에 시작이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문제인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그러니까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굵직굵직한 것들만 잘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다. 응? 그러니까 잘 잡아줘라. 잘 잡는 걸 신경을 써야 된다. 자, 10번째 문제 봅니다. 10번째 문제 보면 이게 상황을 주는 거죠. 흰 공 6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한 후 주머니에 다시 넣는 시행을 180번 반복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어떤 공을 꺼냈을 때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면 얘네들은 독립시행이 아니야. 근데 얘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다시 또 똑같은 상황에서 또 다시 꺼내는 이런 상황이면 독립시행이 된 거지. 이 독립시행의 상황은 시행한 횟수가 총 180번이고 180번을 반복했으니까 여기서 흰 공이 나오는 횟수 그러면 한 번의 상황을 보는 거야. 내가 공을 꺼냈을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봐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전체 공이 9개인데 흰 공이 6개니까 9분의 6 이게 흰 공이 나올 확률이지. 그러면 여기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은 3분의 2라고 여러분들이 잡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흰 공이 나오는 횟수에 대한 그 독립시행의 상황을 이항분포로 표시하는 게 180,3분의 2. 한 번의 시행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 P를 가지고 이렇게 확률 분포를 나타낼 수 있다.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없잖아. 이걸 구했는데 그럼 이제 평균 기대값을 먼저 구하면 180하고 3분의 2 곱하면 되니까 120이 될 거고 분산 구하라 했습니다. 분산 구하면 여기서 MPQ 180에 3분의 2에 3분의 1 곱하면 40이라는 분산을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지? 문제를 읽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독립시행의 상황 그걸 가지고 이항분포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과정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어지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이 이항분포는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바탕으로 하는 거야. 독립시행의 상황과 이항정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거. 이항정리는 항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A를 뽑거나 B를 뽑는 거야. A를 뽑거나 A를 뽑지 않는 상황이 있는 거야. 독립시행은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 일어나지 않는 것밖에 없는 거야. 2개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이항정리, 독립시행, 그 다음에 이항분포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여기까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야기는 이산확률 변수라는 걸 이용한 이산확률 분포를 이야기했는데 넘겨주시면 이제 연속확률 분포로 넘어가요. 우리가 다뤄야 되는 이제 연속확률 분포는 연속확률 변수라는 걸 갖게 되고 이 연속확률 변수가 나타내는 많은 것들이 뭐 질량 또는 무게 그 다음에 길이 뭐 거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길이나 어떤 거리 그리고 또 이런 거 말고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의 개념들 자체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길이, 뭐 질량, 길이, 뭐 시간과 같은 이런 값들은 어떤 범위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산 확률 분포의 해석 방식이 아닌 연속 확률 분포의 해석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이 연속 확률 변수를 갖고 이야기할 때 자, 묻는 질문이 달라요. 이산 확률 분포는 뭐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했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연속 확률 분포는 쟤네들을 줘요. 응? 걔네들을 줘. 보통 이쪽의 그 이산까지는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뭐 확률 질량함수나 이런 것들 확률 같은 값들을 이용해서 얘를 가지고 확률 분포를 만든 다음에 여기로부터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만들었단 말이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만들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은 저런 확률 분포나 확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꾸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주고 그 값을 가지고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넘어왔다라면 이산 확률 분포는 거꾸로 물어볼 거야. 거꾸로 물어본다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주고 거꾸로 확률 값을 구해라. 이런 질문으로 얘네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확률 변수 자체가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해져 있는 그 틀에 의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자, 제일 처음에 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서,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렀고, 이것을 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할 텐데,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갖고 이야기를 할 때 얘가 연속적인 값을 갖다 보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표를 이용했고 여기서는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그래프를 이용할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표를 이용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확률 값들을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근데 얘네들은 이게 아니라 구간으로 줄 거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은 1일과 2 사이에 또 다른 어떤 실수 값이 있을 수 있는 거야. 2하고 3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표의 형태가 아니라 그래프의 형태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확률 밀도 함수를 아예 fx라고 써버릴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를 나타낼 때는 x가 x일 때 확률 값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한 확률 값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특정한 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범위로 이야기해야 되고 그 범위의 개념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차, 2차, 3차와 같은 유무리 함수처럼 그런 함수들처럼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쭉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어떤 분포를 봐야 되니까 이 그래프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이런 확률 밀도 함수가 나타내는 이 그래프의 특징이 뭐냐면 이놈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얘네들이 확률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 여기서 주어지는 모든 이 fx라는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음수값을 갖지 않습니다. 이들이 갖는 값은 음수값을 갖지 않아. 그리고 전체 구간이 딱 확정돼.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어떤 이 정의되어 있는 이 x값이 정의되어 있는 그 범위를 알파부터 a부터 b까지라고 딱 내가 정의를 하면 이 범위 안에서 요놈의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야. y는 fx라는 요 그래프가 a부터 b 사이에서 딱 그려지게 될 거야. 그리고 어떤 특정한 값 x에 대한 요 함수 값들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놈들이 요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요 x축과 이 함수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넓이 있지. 이 넓이가 바로 확률의 의미를 갖는 거야.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게 a부터 b까지라면 a부터 b 사이에 있는 이 전체 넓이는 확률의 총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응? 이 전체 넓이는 확률의 총합을 의미해.
확률의 총합은 얼마야? 확률의 총합은 언제나 1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A부터 B 밑에 있는 이 넓이 부분은 그 넓이가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어떤 특정한 값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한 넓이로 확률을 이야기할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처럼 y는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이야.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려면 그러면 적분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적분을 이용할 수 없는 게 얘네들을 독립적인 과목으로 봐요. 우리가 적분이라고 하는 과목이 수학 2라고 해서 2학년 2학기 때 배워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함수가 내가 적분할 수 있는 함수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함수만 가지고 얘네들을 물을 수 없어서 그래서 얘네들은 대부분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예를 들어 주어진 값이 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라든가 아니면 이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사다리꼴이라든가 아니면 직사각형 모양과 같이 내가 그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페이지 102쪽에 보시면 노란색 박스 안에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나타내는 그 함수의 특징이 자 1번 fx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2번 주어진 전체 구간 양쪽 끝에 그 함수에서 주어져 있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전체 구간에 대한 x축과 확률 밀도 함수 사이의 그 사이의 넓이는 1일 수밖에 없다. 왜? 그게 확률의 총합을 의미하거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특정한 구간에 대한 확률 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그러면 함수와 x축 사이에 그 구간 안에서의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 값을 구하게 될 거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그 박스 안에 노란색 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백삼축의 1번 문제는 지난번에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1번 문제는 풀어져 있을 거고 2번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백삼축의 2번이야. 2번을 보면 0부터 x가 1까지 정의되어 있는 어떤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실수값들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fx라는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함수인지를 한번 찾아보자 라는 의미인데 주어진 fx가 fx는 x래. 이 그래프를 내가 그려요. 여기다가 y는 x니까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직선 이렇게 올라가지. 근데 이 그래프가 0과 1 사이에서만 정의되어 있는 거야. 응? 이렇게 딱 정의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0부터 1 사이에 정의되어 있는 이 그래프는 현재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1번 조건을 만족했어. 2번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0과 1 사이에 여기다 1 대입하면 요 y 값이 1이 되거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이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2분의 1이잖아. 그럼 확률의 총합은 1이어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지? 따라서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야. 0과 1 사이에서 정의되어 있는 이 함수는 x축과 이 함수 사이의 넓이가 1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야. 자, 니은에 나와 있는 거, 니은은 fx는 1이라고 하는 상수 함수예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가고 있고 0부터 1까지 정의되어 있다라고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는 fx의 값이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넓이가 정사각형이죠. 밑변과 높이가 1이니까 얘네들의 넓이는 1이 되니까 얘는 확률 밀도 함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지? 디귿에 나와 있는 것도 볼까요? 디귿에 나와 있는 건 fx가 x-1 x-1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모양은 y절편이 -1이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기 때문에 이 함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위배하고 있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므로 여기 나와 있는 함수는
음수값을 갖기 때문에 얘네들은 확률 밀도 함수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아하. 자, 리을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 f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2예요. 그럼 주어진 함수는 y절편이 2고 y절편이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x에다 1 집어넣으면 이게 오른쪽 아래 내려가고 있는 거야. 1까지 쭉 내려가고 있는 이런 그래프가 되고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2인 이런 직각삼각형에 대한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하면 1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1이라는 게 결정이 됐지. 첫 번째 전부 다 양수야. 두 번째 이 넓이가 1이야. 그러니까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알겠나? 오케이?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맨 마지막 그림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 0부터 1까지 정의되어 있는 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 여러분들한테 확률을 구하는데 얘를 갖다가 2분의 1부터 x가 1인 요 사이에 확률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2분의 1을 찍고 여기 1까지 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지. 이 넓이가 이 확률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 넓이가.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려면 높이하고 밑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얘가 지금 현재 삼각형이니까 밑변은 2분의 1인 게 맞고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잖아. 그러면 여기가 1이 된다. 그치? 높이가 여기 1이 돼. 여기가 1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높이는 1, 밑변의 길이는 2분의 1인 삼각형의 넓이 4분의 1이 요거에 대한 확률이 되는 거야. 오케이? 닮음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1대 2 닮음이니까 넓이는 1대 4가 돼야 돼서 얘는 4분의 1의 넓이를 갖는다라고 닮음을 이용해서 답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물을 수 있죠. 요거는 물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지 않고 곡선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 묻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x가 가질 수 있는 그 함수의 구간 안에서 그들에 대한 밑넓이가 1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확률 변수 x가 0부터 5까지의 값을 갖습니다. x가 0부터 5까지의 값을 갖고 확률 질량 함수가 5분의 1이래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건 얘가 5분의 1인 요 상수 함수가 여기 fx가 5분의 1이 되는 이런 확률 질량 함수가 0부터 5까지 정의되어 있으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건 5 곱하기 5분의 1에서 넓이가 1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고르게 5분의 1인 그런 확률을 갖고 있는 상태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원해요. 얘가 1부터 x가 3까지 이 구간에서의 넓이는 얼마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1, 2, 3, 4 1부터 3까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밑변이 2가 되고 세로의 길이가 5분의 1이니까 이들의 확률이 5분의 2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x가 2 이상일 때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2 이상이니까 2부터 5까지 어차피 우리한테 주어진 이 끝의 값이 5라고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2부터 5까지에 대한 넓이를 답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가로의 길이가 3, 세로의 길이가 5분의 1짜리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그게 넓이가 되는 거야. 이게 연속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연속 확률 분포라서.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어떤 특징을 묻는 문제로서 이런 문제들도 주어집니다. 주어져 있는 필수에 대해 1번 넘어가면 fx가 ax고 0부터 x가 2까지 정의되어 있는 이 함수에 대하여 얘가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얘는 a 값이 얼마여야 되는가? 얘가 오른쪽 위로 가면서 여기에 2까지 끊기고 2에서의 값을 대입하면 2a가 될 거거든. 그럼 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건 됐고, 그지? 만약에 기울기가 음수예요. a가 음수야. 그럼 얘가 여기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각각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작아지면 안 되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상태인 거고, 얘가 일단 기울기는 양수여야 되는 상황은 맞고, 이 상태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1이어야 된다는 상황을 이용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1이어야 하므로 a라는 값이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지? 그리고 이 문제에서 원하는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에 대한 이 확률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1이라고 하는 점 찾고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닮음을 이용하면 A 1대 2니까 넓이의 비는 1대 4가 될 거야. 전체 넓이가 1이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넓이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지? A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이 부분이 1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주어져 있는 얘가 A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1에서의 이 함수값을 구하면 여기 2분의 1이 돼요. 그러면 밑변이 1이고 높이가 2분의 1이니까 요값 구하면 4분의 1이라는 똑같은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묻겠죠. 1부터 x가 4까지에 대한 확률, 2까지에 대한 확률도 구해라. 그러면 1부터 2까지에 대한 부분이 여기라서 이럴 경우에는 사다리꼴의 넓이보다는 삼각형의 넓이를 왼쪽에 있는 4분의 1이라는 넓이를 구해서 빼주는 방식이 더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도 있다. 그지? 이런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채워나가면 되지요. 쌤 근데 이거요. 그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어떻게 저 두 개의 합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쪽 밀면 되지. 다 5분의 1이니까. 겹치는 거랑 상관없죠. 아 상관없나요? 여기 1부터 3까지에 대한 부분을 밀어주면 똑같이 나와요. 문제 두 개가 서로 독립적인 거라. 자, 얘네들이 이런 어떤 제한된 요건들이 있다 보니 귀찮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개념이야. 근데 이 상황들 중에서 매우 특수하지만 우리가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쓰는 게 이제 정규 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정규 분포가 우리의 실제 사회 현상, 자연 현상 많은 부분들이 이 정규 분포라는 분포를 따라요. 이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루트 2 시그마분의, 이게 2파이 시그마분의 1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우와 일걸? 맞아요. 그죠? 앞에 마이너스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의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뭐 몰라도 됩니다. 여기 생긴 함수의 모양이 있거든. 이 함수의 모양을 따르는 분포를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그 정규 분포 이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자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x축을 점근선으로 가죠. 얘가 점근선이야. 그러면서 얘네들은 종 모양의 곡선을 그리는데, 종 모양의 곡선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값 m이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이런 형태의 모양의 곡선을 우리는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규분포 곡선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여러분들한테도 해당되는 내신 등급이나 수능 등급을 나타낼 때도 이 정규분포에 따라서 지금 자른 겁니다. 상위 4%, 상위 11%, 23% 이것들을 나눠서 여기에 그 다음에 1등급을 만들고, 그 다음에 2등급을 만들고, 3등급을 만들고, 요 간격을 똑같이 나누면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눠 놓으면
맨 앞에가 1, 2, 3, 4, 5. 이쪽에 6, 7, 8, 9. 뭐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등급표를 만들 때 이걸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4%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실수로 바꾸면 0.04잖아. 요 1등급에 해당하는 요 밑넓이가 바로 0.04가 되는 거야. 그리고 2등급까지가 11%니까 이 부분이 0.07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3등급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이제 0.22, 0.23이니까 12, 0.12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가운데 5등급이 이 부분이 40에서 60이니까 0.2에 해당하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1을 쪼개 놓은 이 등급 분포가 바로 정규 분포가 되는 거야. 응? 얘네들이 여기가 적은 이유가 이 곡선의 모양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의 밑넓이가 작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위쪽을 제일 조금 잡은 거고, 그러면서 가운데 부분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서 그 넓이가 넓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중간 부분이 가장 넓은 넓이를 보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좌우가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이쪽으로 4%, 9등급도 4%거든. 그 다음에 2등급까지가 11%고, 그 다음에 9하고 8 합치면 그것도 11%가 되는 거야. 양쪽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모양을 그리고 있는 거. 그지?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가운데층이 많아야지, 중도층이 많아야, 중상층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형태를 만들고 싶은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뭐 이런 곡선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여기가 반대로 이 아래쪽이 많고 위에가 조금밖에 없는 이런 형태를 만들면 이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뭐 생태계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이런 것들의 정규분포라고 하는 이 현상이 실제로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고 자연 현상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상태들이 많이 보인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통계단원에서 이 정규분포라고 하는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확률 질량 함수에 따른 이런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할 건데, 문제는 이거죠. 얘를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렇게 그리지 못해요. 그릴 이유도 없고 그릴 필요도 없고 해석만 하면 됩니다. 해석만. 근데 그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나와 있는 얘는 곡선이기 때문에 넓이도 못 구해요. 그래서 넓이도 다 구해놨습니다. 구해놓은 표를 보고 이 넓이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는 건 그래프에 대한 해석과 그 표에 주어져 있는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값을 구하는 거. 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문자들 중에서 쓸데없는 문자들 먼저 보면 뭐 2, 파이, 2파이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죠. 그지? 다 필요 없는 거고, 여기서 필요한 거라고 하면 시그마,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시그마의 제곱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 값들이 요 m이 바로 평균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m이 평균이야. 그 다음에 요 시그마가 표준 편차고, 얘를 제곱했으니까 얘는 분산이겠죠. 그지? 저 식 속에 들어있는 m, 시그마 제곱, 시그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통계적 자료, 평균 분산 표준 편차야.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나머지 문자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가, 확률 질량 함수가 완성되는 데 필요한 값은 평균과 분산만 알면 돼요. 평균과 분산만 알면 되고, 이 평균과 분산을 저기다 집어넣으면 이런 정규분포 곡선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정규분포는 n하고 m,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저 값을 알면 정규분포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자료는 평균과 분산을 줄 겁니다. 저걸 줄 거야. 자, 이거는 구하는 게 아니에요. 줄 겁니다. 문제에서 다 줘요. 봐봐, 문제 뒤에 보면 111쪽 111쪽에 보면 이 써있죠. 정규분포 n 30,2의 제곱, 평균이 30이고 분산이 4야. 2의 제곱이야.
그지? 좋지? 다음 페이지에 볼래? 5번 112쪽 112쪽에 보면 안 나와 있지? 근데 글씨 읽어봐봐. 글씨 쭉 읽으면 여기에 지원해서 평균이 345점 오. 그지? 그다음 표준 편차가 10이야 345점에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여러분들은 거기 써져 있는 그 글을 읽고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를 만들어주면 돼. 하다못해 정규 분포라고 써 있어요. 이런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첫 번째 문장은 읽고 요거 하나만 딱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우리 이렇게만 할 거야. 얘네들은 평균을 구해라, 분산을 구해라, 표준 편차를 구해라 라는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왜? 구할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구해? 나도 못 구해. 구할 수 없는 거야. 구하라고 주지 않는다. 이제 쟤네들을 계산식을 통해서 거꾸로 구해나가는 과정들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는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들이 이 정규분포라는 값들이 주어져 있는 이 정규분포 곡선의 어떤 특징 이 곡선의 특징은 자, 첫 번째 가운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을 이루는데 그 대칭축이 저기 지수에 보면 x-m의 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보이지. 그지? 저 2차 함수로 인해서 근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지. 마이너스 때문에 위로 볼록한 포물선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구부러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꼭지점의 위치가 x는 m에서가 바로 이 꼭지점을 갖게 되는 거야. x는 m에서가 꼭지점을 갖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칭축 x는 m이야. 알겠니?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칭축으로부터 여기 어딘가에 있는 값까지 이 부분에 대한 넓이들을 표준화시켜서 그 넓이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하는 이 표 안에다가 0.01 단위로 잘라서 이 표를 다 이 넓이를 다 구해놨어요. 다 구해놨습니다. 그 구해놓은 게 106쪽에 보면 106쪽 하단에 3번에 표준 정규 분포 표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고 그 표는 교재 맨 뒤에 보면 써 있어요. 136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36쪽에 보면 표준 정규 분포표의 모양이 이제 0.01 단위다 보니까 얘네들 어떻게 해놨냐면 소수점 아래 한 자리는 왼쪽에 쭉 써져 있는 거야. 그리고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는 요 위쪽에 나열되어 있는 거지. 여기 나열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1.92에 대한 값을 찾으려면 왼쪽 이 세로줄에서 1.9를 찾고 그 다음에 가로줄에서 2를 찾아서 읽어주면 이게 1.92에 대한 얼마? 0.4726이라는 이 값이 바로 요 가운데 0부터 시작해서 1.92까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거기다 계산해 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얘는 평균을 0으로 잡고 0으로 잡았을 때 1.92까지에 대한 요 밑넓이가 0.4726이 됩니다 라고 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표 안에 있는 값을 주는데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거 표를 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주냐면 잘라서 줘요. 딱 필요한 것만. 안 주진 않죠. 아이 안 주면 큰일 나지. 예를 들어 112쪽에 보면 0.5, 2.0, 3.0 세 가지가 만 줬지?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것 중에서 이런 식의 형태로 여러분한테 몇 개의 값을 주는 거야. 알겠니? 여기서 골라서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한 3개에서 많으면 한 5개까지 값을 주고 그 중에 골라서 쓰게끔 하는 형식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어 줍니다. 오케이? 얘네들이 이 표를 읽어 나가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를
표준화시켜서 0부터에 대한 넓이를 쓸 수 있게끔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걔네들을 가지고 이런 표를 이용해서 넓이를 찾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숫자는 좀 지저분합니다. 숫자는 지저분해. 보시면 0.4726이라고 나오는 저 값을 그대로 갖다 써야 돼요. 그래서 소수점 안에 네 번째까지에 대한 덧셈과 뺄셈, 뭐 때에 따라서는 곱하기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그 정도만 할 줄 알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제가 통계적 추정 전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오늘은 104쪽까지만을 딱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갖고 오시면 목요일 날은 연속 확률 분포가 아마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통계적 추정은 제가 좀 미룰 거예요. 많이 미룰 겁니다. 통계적 추정이라는 부분이 거의 제일 끝에서 할 거고, 이제 그 사이에는 앞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앞부분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유형편, 그리고 제가 이제 큰 프린트 나눠드리고 있는 것들, 이걸 가지고서 뭔가 반복하는 형태로 해서 앞에 부분들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이제 좀 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까지만 공부해갖고 오시면 되고, 그리고 또 다음 시간까지 해서 추정 전까지에 대한 공부들을 충분히 해놓으면 통계적 추정 부분은 정말로 외우는 것만 잔뜩 있어요. 외울 게 많아요. 공식들 외울 게 많아서 그것만 잘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확통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다시 정리하자고. 알겠니? 오늘 여기까지 하자. 와. 네, 근데 저